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곧 6월호 나옵니다. 월간 플래툰 홍이범 인사드립니다. 네, 깨알 같은 홍보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밀떡 이슈를 좀 다뤄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 방미 중에 이제 발표가 됐던 거에 대한 이슈를 다뤄봐야죠. 속보로 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는 뭐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사일 사령부의 편제가 알게 모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현무4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거의 풀릴 것 같다는 추정이 들더라고요. 느낌적 느낌이 오셨죠. 네, 근데 마침 이제 이번에 그렇죠. 완전히 이제 풀리고 이제 미사일 주권 회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 같은 그런 것들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미사일 그 사거리 제한이 이제 폐지됐다라고 했을 때 그냥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게 뭐야라고 하고 밀떡들은 환호성을 질렀었는데 사실은 그걸 알아보려면 왜 우리가 미국에게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을 하는 걸 이제 묶였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말기 때 이제 미국과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이제 뭐 그때 많은 시도들을 했었죠. 뭐 미사일도 만들고 핵도 개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1979년 80년 때 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제한 조치가 이제 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라는 게 생겨났었고요. 이게 서서히 풀리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급격히 좀 풀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때 최종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약 40년 정도 걸렸죠.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참 국제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네. 이게 원래 이 국제법이라고 할 만한 어떤 미사일 사거리를 규제하는 거는 사실 미사일 수출 규제 조항밖에 없고 그것도 그 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 3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의 기술 수출을 제한한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미사일 사거리를 몇 킬로를 한다는 건 원칙적으로는 주권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한미 관계라는 게 원래 수평한 관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제한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였을 텐데 그럼에도 그렇게 제약을 걸었다는 거는 참 그러니까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날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날뛰게 되면 자기 힘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랑 싸우다가 언젠가는 보스한테 한번 대들 거라고 보스는 항상 상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건 뭐냐면 사실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력 균형이에요. 어차피 상대방을 말살시키지 못하는 한 상대방과 이렇게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70년대 후반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미국과 이제 사이가 조한미군 철수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고 이제 시도를 여러 가지 했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족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홍 편집장 얘기대로 뭐 그게 이제 뭐 국제법상이라든지 뭐 유엔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미 관계라는 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80년대 이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생긴 부작용 중에 하나죠. 어떻게 이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게 딜을 걸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미사일, 핵 이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이외에 이제 핵 확산에 대해서 정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그런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때 우리가 이제 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제동을 강대국 입장에서 걸었던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좀 정치적 또는 뭐 여러 가지와 겹쳐서 곡해가 곡해를 낳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뭐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는 미사일 주권국으로서 당당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게 마냥 좋을 거냐 그럼 또는 문제점은 없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이 어쨌든 풀렸으면서
좋은 점은 어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군사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항우연에서 은퇴하신 박사님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우주개발 있잖아요. 우주개발도 사실 이 미사일 사거리 협정이랑 좀 연관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군용으로 당장 뭐 개발하는 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나름 준비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있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그 협정 때문에 고체 연료 로켓 개발에 제약이 많았어요. 그렇죠.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하면은 가격이라든가 부피라든가 여러 가지 유리한 최소한 이 우주 개발 같은 경우 최소한 초단 로켓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약이 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게 당장 사거리를 늘리지 않더라도 이 흔히 얘기하는 페이로드 이거를 늘릴 때 이 사거리 제한이 있으면은 그것도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거리 800km에 얼마 전까지는 500km 탄두만 됐다 이랬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우리가 관통탄을 만들기 위해서 뭐 몇 톤짜리 탄두를 얹고 싶다. 근데 탄두 제약과 사거리 제한이 있으니까 이걸 못 만든다. 그러던 게 이제 제약이 풀리면은 이 사거리 안에서 우리가 기술이 되면은 몇 톤이든 얹을 수 있네. 물론 이론적으로 되면 된다는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설계할 때 고민할 문제들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가장 이점은 국방을 정책을 어떻게 펴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그 미사일 정책을 펼 수 있다. 우리의 의지대로. 이것이 가장 그런 거죠. 그리고 당장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나섰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북한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건 분명히 추진해야 될 정책이거든요.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더럽다라고 할 만한 게 지금까지 사실 우리와 북한 사이에 북한이 어떤 탄도미사일 사거리나 이러면서 우위를 가진 유일한 이유는 이 한미 미사일 협정 때문이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북한이 갖고 있던 사거리의 우위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금방. 네. 그리고 뭐 사거리에 제약 없이 개발과 또 설계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해왔고 그러한 관련 기술들은 계속해서 축적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오랜 기간 필요하다면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고 바로 이제 그 장사정의 미사일 더 장사정의 미사일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중국이죠. 네. 네, 뭐 중국의 힘이 컸다. 네. 뭐 중국을 그 미국이 이제 견제하기 위한 네. 것으로 이제 그 허가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군사적 염원 중에 하나였잖아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 폐기가. 근데 그 나왔더니 사람들이 이제 원자력 협정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기뻐할 건 기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지는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벌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국뽕 유튜브 뭐 일본이 벌벌 떠네, 중국이 쓰러졌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최소한 좀 상당히 신경이 쓰이게 될 거고요. 저는 사실 북한 다음으로 이걸 짜증낼 나라가 일본일 거라고 생각해요. 되려? 그럼요. 왜냐하면은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동심원 퍼지면 일본도 이제 다 들어가요. 홋카이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뭐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진 않겠지만 사실 서로 이제 기싸움 할 때 뭐가 있니는 사실은 좀 굉장히 커다란 이제 그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뭐 중국도 신경 대놓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네. 중국도 뭐 상당히 신경 쓰이죠. 왜냐하면 그 특히 중국의 이제 동쪽 해안 우리로 치면 서해안 쪽에 그쪽도 막 인구 밀집적 많고 공장들 많고 이런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사거리 중국은 전역을 사거리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베이징이랑 상해 정도까지만 집어넣어도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신경이 꽤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은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이게 뭐 패트리어트나 이런 대공 미사일 체계 몇 개 갖다 놓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 유튜브를 보니까 누가 이렇게 거리를 쟀더라고요. 우리나라부터 울산부터 해가지고 네. 울산인가? 왜 울산이 그쵸? 중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울산부터 일자로 뭐 중국까지 그다음 일본 어디 지역까지 울산 사시는 분인가 보네요. 네. 그게 아니라 대왕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보면서 또 참 고무적이긴 하다. 거기다가 네, 또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화력 덕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력의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딴 나라는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만들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보다 한 1.5배나 2.5배 정도 빨리 뭔가 성과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원체 기술이 있잖아요.
그 기술보다는 저는 이걸 사람을 잘 갈아놓는다는 표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뭐 그게 없는. 그거지만, 네. 근데 사거리도 사거리지만 그 우선 페이로드가 탄두의 페이로드를 그렇죠. 마음대로 그렇죠. 장착할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확실히 톤수가 올라가면 추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네. 예. 그리고 2톤, 소위 얘기하는 2톤급의 탄두면 어진간한 건 완파가 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뭐 복수의 그 미사일, 어느 타겟에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를 하더라도 그 미사일의 숫자는 굉장히 가성비 좋게 그렇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길이 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도미사일은 만들었는데 그거에 재래식 탄두 넣어가지고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근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해봐야 될 거는 과연 바깥에서 볼 때는 이 한국이란 나라가 영원히 재래식만 쟁여놓고 쓸 거냐라고 걱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핵폭탄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드는 게 그거의 투발 체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투발 체계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면은 우리의 국가적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은 미국도 못 막죠. 뭐 그렇게 됐을 경우 북한이 어떤 핵 개발을 하고 어쩌고 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주변국이 엄청난 위협을 느끼는 전력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그렇다고 흔히 얘기하듯이 뭐 3개월 안에 된다 이건 좀 과장이지만 글쎄요,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핵무장 이런 것 그렇게 나갈 이 아직까지는 뭐 입장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저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미사일 사령부 전력 사실 그 보안이기 때문에 외부에 쉽게 공개도 안 되고 그런 그 미사일 부대들이 상당한 규모입니다. 사실 미사일 투발 개수도 플랫폼도 굉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전력화해서 발전시킨다면은 옹골찬 국방력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쉽게 너네 우리 건드려 너네도 팔다리는 부러져. 이런 전력을 분명히 가질 거고요. 그것이 꼭 핵이 아니더라도 저는 맞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건 있어요. 자칫 탄도미사일 만능론처럼 탄도미사일의 원래 장단점을 생각 안 하고 과하게 그쪽에 투자가 너무 몰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사일 그와 연장선상인데 미사일 제한이 폐지가 되니까 당장 나오는 게 뭐 어떻게 뭐 완전히 강대국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갈 길이 멀죠.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그렇죠. 실력 자체가 모자르다면 냉철하게 우리를 바라볼 필요도 있거든요. 뭐 전에도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실 뭐 벌써부터 경항모에 탄도미사일 탑재나 이러니 근데 이게 벌써 지금 그 문제가 아직 해군에서 부인도 인정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그걸 보도한 기자분은 그 누가 질문을 하면은 그거 거짓말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해군 쪽에서는 여러 가지 거를 갖다가 지금 폭넓게 검토를 그쵸.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도 분명 논의는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썩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죠. 뭐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논의는 됐으나 새 나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갖고 마치 이제 그렇게 추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경항모에 조차 그게 탑재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설령 경항모에 탑재 안 되더라도 그만큼 좀 과잉 논의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게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유행했던 미사일 만능주의, 그렇죠. 공군 만능주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팬텀이 그것 때문에 고생 좀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또 계속 미사일 협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미사일 전력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미사일 전력은 비밀이죠. 뭐 너무 많이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들 이제 그 시리즈를 통해서 이야기도 좀 했고 가끔 저는 이제 현무 4 아니라 현무 한 7까지 나온 거, 현무 한 19까지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현무 4까지는 확실히 나왔고 아마 현무 5에 해당하는 차기 미사일 정도까지는 일단은 거의 개발 단계인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약간 휴대폰 같다. 그럼요. 이게 뭐 미사일 만능론에는 당연히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그 주변의 지형상 사실은 어느 주변 국가가 갑자기 힘이 세지면 한번 건드리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까지 집어삼키면 완벽한 강대국이 되거든요. 꼭 중국이 그렇더라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중국도 그렇고 일본은 우리나라가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마지막에 핵폭탄 맞고 정신 떨어져 나갈 때도 항복할게. 대신 대만도 주고 만주도 다 줄게. 근데 한 번 더는 우리 땅이야. 라고 했다가 미국이 뭐 정신 못 차려 한 방 더 맞을래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애구머니나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력을 공개해드리고 싶은 측면에서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그럼요. 선에서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는 공개의 미사일 여단이 있고요. 그리고 공곳에 그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예. 이게 설마 공 하나라고 뭐 한 자리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한 자리 숫자는 맞습니다. 국토가 좁고 이런데 두 자리 숫자 일리가 없습니다만은 고무적인 건 두 자리 숫자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상태로 가다 보면 계속해서 부대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북한에 대한 어떤 방어체 상대적인 공격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주변국을 견제하는 측면도 그럼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이고요. 그래서 배치된 지역을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배치된 지역을 봤을 때도 약간의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 일본도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거고 중국도 알고 있을 거고 북한은 물론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도발했죠. 전 곳을 그렇죠. 알고 있겠지만 우리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걸쳐서 상당히 그 많은 그 큰 규모의 미사일 기지가 있고 듣기로는 이제 예전에 국회에서당 이렇게 돔이 열리면 이제 로봇 태권브이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로봇 태권브이 이제 철거시키고 이제 미사일을 넣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근데 이게 대부분의 미사일들이 네. 고정 기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더 우리가 미사일을 쏠 상대국들한테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네. 네. 뭐 북한 미사일들이 이동식이라 우리도 골치 아픈데 우리만 북한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주변국들도 우리의 이동식 미사일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뭐 물에다 띄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물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쵸. 지금 네. 제일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도산 안창호급 및 그 후계작들은 이게 참 오랫동안 해군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같이 넣을 예정입니다. 뭐 그것은 뭐 안창호 특집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이것은 발전해 나갈 것 사실 같습니다. 잠수함이 제일 이 무섭죠. 탄도미사일의 최고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우리 패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모두 일단은 기뻐할 소식입니다. 그렇죠. 미사일 제한이 이제 폐지가 됐고요. 앞으로의 그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분이고요. 우리가 다 함께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기분을 가지고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